자, 이제 파트 2로 가겠습니다. 원천세 부분입니다. 여태까지 회계, 힘들었죠. 여러분들이 힘든 게 아니라 제가 훨씬 더 힘들겠죠. 서서 강의해봐. 힘들어 죽겠어요. 자, 그래도 여러분들 힘내서 합시다. 자, 원천세 파트 2 하겠습니다. 자, 원천세가 뭐냐? 여러분들이 이미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죠. 월급 받을 때 온전한 금액을 다 받는 게 아니라 세금 떼고 받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원천세라고 해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원천징수제도가 있는데 여러분들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은행에 예금 넣어놓고 이자 받을 때도 원천징수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천징수제도는 뭐냐면 회사라든가 은행 같은데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근로자 등한테 소득 금액을 지급해요. 월급도 주고 이자 소득도 주고 이렇게 지급을 할 때 일정 금액의 세금을 띱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천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일정 금액의 세금을 떼고 나머지를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원천징수 의무자. 자, 금융기관 회사는 우리는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해서 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될 거예요. 지급하는 자, 회사라든가 금융기관이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그러면 그 징수한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언제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제도가 원천징수 제도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원천징수 의무자는 누구라고? 회사라든가 금융기관이 될 거고요. 납세 의무자,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소득을 지급받는 자, 여러분들 되겠죠. 근로자라든가 뭐 일용 근로자 또는 사업소득자, 사업소득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하고 떼고 줍니다. 퇴직금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하고 떼고 줍니다. 기타 소득도 원천징수하고 떼고 지급합니다. 자, 그러면 원천징수를 언제 할 건데 돈 줄 때 떼고 줘야 돼요. 돈 주고 나서 하면 안 돼요. 그때는 안 줘요. 안 줘. 그러니까 소득 금액을 지급할 때 떼고 줍니다. 그리고 신고는 언제 하느냐? 원천세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언제? 원천징수한 달에 한 달치 묶어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도 제출하고요.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급을 했어요 라는 지급 명세서를 매월 제출하기도 하고 반기별 제출하기도 하고 연갈 제출하기도 하고 하여튼 지급 명세서 여러 번 제출을 해. 여러분들을 고달프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여하튼 근로자 및 일용 근로자한테 급여를 지급할 때 가끔세 원천징수 한다고 했죠. 그것만 떼고 주면 좋겠는데 그것만 떼고 주는 4대 보험료도 원천징수해. 하여튼 다 떼. 여러분들 손에 쥐는 거 그냥 쥐꼬리만한 거 받을 수 있겠죠. 여하튼 그럽니다. 이게 원천징수 제도고요. 그러면 주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뭐가 있고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되느냐, 소득자 세금 신고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윤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천징수하는 소득의 종류를 보면 첫 번째 넘버원은 근로소득이죠. 근로소득 할 때 원천징수는 어떻게 떼느냐, 무슨 근거로 떼느냐, 뭐에 근거해서 간이세익표라는 게 있어요. 간이세익표에 따라서 원천징수를 합니다. 여러분들 간이세익 적용표라는 거 볼 수 있을 텐데 적용해서 떼고요. 그러면 매달 떼고 주면 나중에 어떻게 다음 연도 2월 달에 연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연말 정산을 해서 세무신고가 완결이 될 건데, 근데 이 근로소득자가 월급, 근로소득 말고 다른 뭐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하고 합산해서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걸 별도로 또 추가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일용 근로소득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일당으로 돈 벌고 하는 사람들이죠. 자, 이런 사람들 기본적으로 원천징수 세율은 6%를 적용할 거예요. 소득세 최저 세율일 거예요. 자, 일용 근로소득은 기본적으로 원천징수로 해서 세무신고가 완결이 됩니다. 일단 15만 원까지는 과세될 게 없어요. 15만 원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 일용 근로소득 6% 적용을 할 거고요. 그러면 누가 일용이냐? 라고 할 때 보통은 3개월, 건설업의 경우는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의 경우가 일용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무상으로는 한 달에 60시간 미만, 8일 미만 근로자만 보통 신고가 가능하고요. 장기간에 일용 근로다 그러면
에이, 무슨 일용이냐. 상용 근로자처럼 해서 4대 보험 가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 자, 사업소득자들한테, 우리 회사가 사업소득자들한테 지급을 할 때 흔히 얘기하는 여러분들 프리랜서라고 얘기를 하죠. 그 사람들한테 지급할 때 3%, 물론 여기에 지방세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3.3% 떼고 준다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3.3%, 3%에 10% 지방소득세니까 3.3% 떼고 줍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는 보통 연말정산으로 완결이 되거나 타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만 이런 근로소득자들은 보통 원천징수로 세무신고가 완결이 될 거고요. 사소득자는 물론 연말정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원천징수하고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는요, 근로소득자는 우리가 급여를 지급할 때 4대 보험도 떼지만 사업소득자에 대해 소득을 지급을 할 때는 4대 보험 안 떼요. 나는 안 떼요. 그리고 그러면 사업소득자는 어디서 내느냐? 뭐 지역 건강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 세금을 낼 수도 있겠죠. 그건 네가 알아서 내라 하는 거예요. 자, 퇴직소득자도 당연히 원천징수를 하는데 기본세율 적용해서 할 겁니다. 원천징수로 해서 보통은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이라든가 이런 것과 구분해서 별도로 신고하는 거니까 대부분은 세무신고, 원천징수로 해서 세무신고가 완결이 될 거고요. 기타 소득금액도 있어요. 기타 소득자한테 뗄 때는 기타 소득금액의 20%, 지방세 포함하면 22%가 되겠네요. 연간 기타 소득금액이 총수익금액이 아니고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 여기 빠져있는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 소득금액인데 이게 3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있고요. 300만 원 미만이면 그냥 그대로 끝나버리든지 종합소득에 포함해서 신고하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선택을 하세요라는 겁니다. 자, 원천징수 되는 게 이자소득도 있어요. 이자소득 기본적으로 배당소득도 있고 기본적으로 몇 퍼센트? 14%, 지방세 1.4% 포함하면 15.4%로 원천징수가 될 거고요. 비영업대 개인적으로 돈 주고받고 했을 때 이자 생겼다. 그럴 때는 25%, 27.5%가 될 겁니다. 지방세 포함해가지고. 자, 그랬을 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은행이라든가 증권사라든가 이런 데서 원천징수하고 보통은 다 끝나버리는데 그런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해서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 이 금융소득 금액이 개인별로 연간 2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다른 소득하고 포함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해 줘야 돼요. 이것을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도 가끔 있을 수가 있겠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돈 많은 사람들하고는 좀 친하게 지내면 좋겠죠. 친하게 지내지만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원천징수 관련해서는 주요 소득자 세금 신고 내용은 이렇게 되고 있고요. 자, 원천세 관련해서 업무 흐름이라든가 근로소득세 계산 구조를 잠깐 보게 되면은, 업무 흐름은요, 기본적으로 소득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파악을 해야 돼요. 주민등록 등본 같은 거를 수령을 하겠죠. 자료 수령을 하고요. 회사 상황 및 급여 파악을 해가지고 급여 파악하고 또 환경 등록을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원 등록도 해줘야 되고 임직원들 그리고 일용직 사원 등록, 사업소득자 등록, 기타 소득자 등록 등을 각각 개별적으로 해주게 됩니다. 발생할 때마다 해주고 이건 수시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기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사원 등록을 해서 직원들한테 급여를 지급을 한다. 그러면 급여자료 입력. 다 이게 화면명입니다. 사원 등록, 일용직 사원 등록, 사업소득자 등록, 기타 소득자 등록, 환경 등록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프로그램의 화면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급여자료 입력 화면에 들어가서 급여자료 입력하고 일용직 지급했으면 일용직 급여자료 입력 그리고 사업소득 자료 입력, 기타 소득 자료 입력을 매달 진행을 합니다. 물론 이게 없으면 입력할 것도 없죠. 없으면. 근데 발생이 되면 매월 진행을 하고 급여자료 입력 이렇게 해서 자료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언제? 다음 달 10일 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라는 것을 작성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 자동 작성돼. 여기 입력됐던 거 그냥 불러와서 자동 반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원천징수 이행신고서 제출을 하는데 이때는 급여, 사업소득자, 일용, 기타 소득 몽땅 다 합산이 돼서 집계가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신고서 작성을 하면서 전자신고라는 것을 해줍니다. 원천세, 그리고 지방세, 그리고 납부서 출력 교부해 주고요. 간이 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근로는 반기별 이렇게 해서 제출하는데 일용이라든가 사업소득자료의 경우는 매달 다음 달 말까지 제출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급여자료 회계 처리도 가급적이면 매달 진행하는 게 좋고요. 물론 연말에 한꺼번에 할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이런 부분들은 매월 발생할 수 있어요. 매월 발생을 하다가 1년 12달 계속 하다가 매달 하다가 2월 달에 가가지고 자, 요 부분도 연말 정산을 하게 됩니다. 급여 부분에 대해서 임직원에 대해서 급여 지급한 거에 대해서 연말 정산을 2월 달에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지급명세서 제출하고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원천징수 이행사항신고서 작성해서 포함해서 제출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지급명세서도 제출을 합니다. 요게 원천세 업무고요. 원천세하고 같이 붙어 다니는 짝꿍이 있다고 했죠. 누구라고요? 4대 보험. 4대 보험 관련해서도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회사 설립할 때 4대 보험 사업장 가입 신고서 제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를 폐업한다라고 하면 사업장 탈퇴 신고서라는 것을 제출해 주고요. 직원을 채용한다 그랬을 때는 사업장 가입자 직원 자격 취득 신고서, 직원이 퇴사했다 그러면 사업장 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서를 제출을 해주면서 퇴사할 때는 사원 등록에 보면 퇴사 연월일 입력해 주는 거 빠뜨리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 급여 지급하면서 4대 보험도 원천 징수하고 이렇게 하고 연말에 가가지고 요거는 2월 달에 하지만 요거는 3월 달 해서 건강보험료 정산 또는 보수총액 신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4대 보험 업무가 별도로 따르게 됩니다. 인사급여에 보면 근로소득관리에서 사원 등록을 먼저 합니다. 사원 등록하면 등록하고 급여자료 입력 화면에 가서 급여자료 입력을 하면 원천세 신고서, 지급명세서 이런 부분들이 다 자동으로 불러와줘서 반영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결국 뭐요? 사원 등록 제대로 해놓고 급여자료 입력 정확하게 입력을 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되고요. 원천세 신고서, 지급명세서뿐만 아니라 급여자료 회계 처리를 통해서 어디로? 일반 전표 입력, 회계 전표에다가 일반 전표 입력 화면에 자동적으로 반영이 되게끔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이게 업무 흐름입니다. 자, 가장 큰 부분이 근로소득세죠. 근로소득세 계산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면은 여러분들 총급여, 월급 받는 금액 총급여, 이 급여에는 급여도 있고 상여, 보너스, 수당 같은 것 또는 상여로 인정하는 인정상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서 비과세 소득은 차감을 해서 총급여액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총급여액 계산할 때 아예 비과세 소득은 빼고 계산하고요. 여기에 근로소득 공제라는 걸 차감을 하는데 마치 보통 이익을 계산할 때 수익에서 비용을 빼죠. 수익에서 비용을 빼는 이 비용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로소득자의 비용은요. 근로소득자의 비용은 천차만별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획일적으로 법에서 규정을 해놨어. 근로소득 공제금 단계별로 총급여액의 일정 비율로 공제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할 거예요. 그리고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게 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올 거예요. 소득금액. 이 근로소득금액에다가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소득금액이 나오면 소득공제라는 것을 차감을 해줍니다. 개인별로 어떤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인적공제, 기본공제도 있고 추가공제도 있고 특별공제도 있고 기타 공제 여러 가지 공제 항목들이 잔뜩 있어요. 그래서 공제를 해주게 되면 비로소 과세표준이라는 게 산정이 되는데 과세표준이라는 말은 세금을 부과하는 표준되는 금액이다라는 이게 과세표준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세금을 때리는 너무 과격했나요?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하는 표준이 되는 금액이 도출이 되면 여기다가
세금 비율을 곱합니다. 세율이 세금 비율이에요. 그래서 세금 비율을 곱하게 되면 세금 액수가 산출이 되었다라고 해서 산출세액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예. 내가 과세표준금액 나와서 세율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고, 여기에 혹시라도 공제 감면 해줄 거 빼줄 거 있나 보는 거예요.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뭐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 특별세액공제 이런 부분들을 빼주면 결정세액이 나올 거예요. 결정됐어요. 이제 세금이 다 최종적으로 결정돼서, 그런데 내가 매달 뗀 거 있잖아. 간이세액표 따라서 매월 원천징수한 세금이 있잖아. 그 부분은 미리 납부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납부세액이라고 얘기해요. 미리 납부한 세금을 비교해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더 많다. 내가 매달 기납부세액은 100만 원인데 결정세액은 120만 원으로 결정이 돼서 야, 너 20만 원 적게 냈네? 그러면 추가 납부하면 되고, 결정세액은 120만 원인데 기납부세액은 130만 원이야. 음미? 돈 냈네? 그럼 환급을 해주는, 이게 뭐라고요? 연말정산이다라는 얘기.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근로소득 계산 구조다라는 겁니다.